좀 춥고 배고프고 해봐야 졸지도 않고 하지. 또 따시고 배부르고 하니까. 자, 법률행위 요건, 요 파트는 뭐 요건 자체를 이제 문제 내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를 배울 때 어떤 식으로 배우는지 순서나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 요건이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설명드리고, 자, 법률행위는 권리변동이라는 결과를 일으키는 요건,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법률행위로부터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이 원하는 권리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요구할 때는 여러분을 이제 대입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인간인에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두 단계를 거쳐야죠. 일단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만 봐서는 다 합격을 하나요? 아니죠.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자, 전체 점수를 따져가지고 합격선을 넘어야 합격이라는 게 돼서 원하는 합격증을 받게 되겠죠. 그 두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법률행위로부터 권리변동이라는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항상 법은 뭘 갖춰야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검토하는 거예요. 법은 따지는 거라고. 갖춰야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건. 우리가 시험을 보려도 시험 보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최소한 뭐 돈을 내가지고 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시험 보는 장소에 가서 앉아가지고 필기록으로 시험을 봐야 그 시험이 치러진 거지. 그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봤어. 시험 봤다고 다 합격은 하지 않고 합격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라 하느냐? 요게 발생돼야 돼. 뭐가? 효력. 자, 그래서 이건 효력이 발생돼야 돼. 그럼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도 뭔가를 갖춰야 되겠죠? 갖추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자, 그래서 법률행위로부터 원하는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행위를 해야 되고, 그 한 법률행위가 뭐가 있어야 돼요? 효력이 있어야 권리변동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되고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되느냐? 자,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서 공통적인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당연히 법률행위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게 팔려는 건지 빌려주려는 건지 뭘 하려는 건지, 그걸 목적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내용이에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권리변동을 일으키려는 당사자의 뭐가? 의사 표시가 있어야,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법률행위로서 뭐가 된다? 성립이 된다고요. 성립이. 자, 여기까지 교재를 봅시다. 26페이지 제3절 법률행위 요건에서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완전히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제가 지금 효력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효력이 있는 걸 당연히 뭐라 할까요? 유효. 그럼 효력이 없는 걸 무효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효 요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밑에 1번 성립 요건으로는 괄호 1번에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 즉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동그라미 1번 당사자, 동그라미 2번 목적, 동그라미 3번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27페이지에 이제 성립 요건은 봤어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있어서 법률행위가 이제 성립이 됐어. 즉 여러분이 시험은 봤다고. 그러면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건 또 갖춰줘야 돼요. 그건 전부 다 요거에 대한 거예요.
자, 쉽게 해서 요 세 가지가 다 정상이어야 돼. 정상은 그 법률행위 하는 당사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으로는 세 가지.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플러스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플러스 행위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은 네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그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적법해야 되고, 내용이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의사는 자기 생각이고 표시는 외부에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자기 생각과 외부에 표시한 게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일치됐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자유롭게 표시해야지, 누가 불법적으로 개입을 해, 협박을 해,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를 해, 뭐가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을 하자라고 그래. 하자. 그럼 하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요래야지만이 완벽하게 요건을 갖춰가지고 겨우 우리 국가 법에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권리변동,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아니 뭐 채권이 발생되는 거,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 됐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뭘 배운다고 그랬어요? 법률행위. 그 성립요건이 바로 법률행위를 배우는 순서예요. 그럼 맨 처음에 법률행위 당사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법조문도 그렇고. 근데 다행히 우리 공인중개사는 당사자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빠져요. 뭐부터 나오냐? 목적부터 나와요. 목적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제 이건 쉽게 해서 목차고, 법률행위를 배우는 목차고, 그럼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성립 요건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무슨 요건? 이쪽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쪽을. 그럼 목적에서는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우시고 있고, 의사표시에서는 의사표시, 불일치유, 하자가 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을 배우는데, 그러면 배우는 것도 뭘 배우는지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으면 당연히 그 법률행위는 뭐가 돼? 이유가 돼서 제가 원하는 권리변동이 일어나니까 그걸 뭐 배워서 뭐해? 당연한 얘기지. 그럼 우리는 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법률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당사자에서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까지 다 갖춰져야 뭐가 되는데? 이유가 되는데, 이걸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법률행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얘기인데, 이쪽은 시험 범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뭐 자세히 볼 건 없어요. 그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 권리 능력은 몰라도 돼요. 그냥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 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돼. 쉽게 얘기해서. 왜?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자로서 우리 민법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은 다 권리 능력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 했다는 것은 귀신이 했다는 얘기죠? 예. 아니면 태아가 했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돼요. 이제 여기부터 들어가면 돼. 의사 능력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라고 하시면 돼요. 의사 능력은 뭐라고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야.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의사 능력도 없는데 법률행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건 법조문은 없어요. 그냥 우리 판례나 학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유아, 한 3살짜리, 4살짜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죠? 근데 걔네들은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사자 될 수 있다니까. 개인 생각하지 말라니까. 무슨 3살짜리가 해? 아니, 그러지 하지 말라니까. 할 수는 있다니까요. 할 수는 있지만, 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또 가장 대표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제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러는데, 만취한 사람들, 정상이었다가 술을 잔뜩 먹으면 사람이 뭐가 돼?
개가 되죠. 판단 능력이 없어진단 말이야. 집도 못 찾아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약서에 사인해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되느냐? 요건 무효가 돼요. 자, 유효, 반대. 무효.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대체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유효, 무효, 이러니까 맨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문제 내면은 풀 수가 없고 또 해석을 못 해요. 우리 책은 해석만 잘하시면 돼. 해석. 여러분이 유효다, 무효다 그런 단어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유효, 무효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유효, 무효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말을 못해. 그냥 무효지 그래. 항상 우리 민법은 뭐하고? 권리 변동하고 관련이 있다니까. 그럼 유효는 뭐가 있다는 거야?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야. 누가 권리를 취득하거나 누가 의무를 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져야 문제에서 그러면 권리를 가진, 이제 문제는 지문에 권리를 가졌다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하겠죠. 그래서 지문에 누구는 뭘 할 수 있다 없다를 문제 낸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권리를 가졌다면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근데 권리도 없는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효냐 무효냐를 가지고 문제 내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무효는 무효 하지 마시고 무효는 곧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권리가 발생되지 않았어. 계약은 했어, 안 했어? 했지만 매매 계약은 했지만 그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산 사람한테 돈 달라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 그렇게 나와요. 무효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걸 전제로 해서 문제 내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 청구할 수 없다 해야 이게 맞는 얘기지. 무효를 전제로 해서 문제 낸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민법의 최종적인 결과는 권리 변동이야. 그 권리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는데 그 법률행위가 유효라면 인정되는 거고 무효라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피상적으로 유효, 무효 해가면서 다니다 보니까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왜? 학원에서 계속 돌려줘. 돌리기는 엄청 돌려요. 11월, 1월하고 1월부터 3월 또 하고 4월부터 계속 반복해서 돌려서 아마 시험장 가실 때까지 학원만 다녀도 한 강의를 한 5-6번은 들을 거예요. 거기다 가끔 특강도 듣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들리고 계속 보니까 아는 것 같은 오해를 하시더라니까. 유효, 무효 다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시험장에 가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들어봤는데 답은 못 골라내지.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니까.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즉 법률행위는 했지만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 기억하시고 더욱 기억할 게 이제 예예요. 자, 행위 능력은 말 그대로 누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행위 능력자가 누구냐를 정해지 않고 반대 사람을 정해줘요. 그러면 예전에는 행위 무능력자가 그랬는데 그러면 듣는 행위 무능력자들 기분 나쁘니까 능력을 좀 제한받는 사람이다 해서 제한 능력자라는 얘기를 해요. 자, 요런 용어는 기억하자고요. 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뭘 한다고요?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단독으로 지가 법률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대리인이나 아니면 후견인들이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제한 능력자가 누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는데 셋이 있어요. 첫 번째 대표적인 애가 미성년자야. 그 다음에 요 둘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자, 한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 요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자, 이렇게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데, 예전에는 이제 피성년 후견인을 금치산자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근데 금치산자 그러면 여러분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듣는 금치산자 기분 나쁘잖아. 또 주변 가족들도 별로 안 좋으니까 용어를 바꾼 거예요, 이게.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피성년 후견인. 자, 이 사람은 예전에 한정치산자라고 그랬어요. 한정치산자. 그래서 조금 뭐한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강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나올 때마다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분은 머리에다 꽃을 몇 개? 2개 꽂고 항상 즐거우신 분이다. 이 사람은 머리에 꽃을 3개 꽂고 맨날 웃고 다니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구별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약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들이 있는데, 이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그 법률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했다. 자, 그러면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돼요.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느꼈죠. 우리는 성립 요건을 배운다, 효력 요건 쪽을 배운다. 효력 요건. 다만 배우는 순서는 요 순서대로 배운다. 그럼 우리는 효력 요건을 갖춰졌을 때, 갖춰지지 않았을 때.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럼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결과가 뭐 아니면 취소.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험범위니까 어떤 경우에 무효고 어떤 경우에 취소에 해당되는지를 쭉 이제 살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일단 요거 간단하게 보시고 목차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27페이지에 교재가 실행이 안 되네. 자, 그냥 교재 보세요. 27페이지에 효력 발생 요건 중에 괄호 1번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당사자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능력. 능력을 갖춰야 되고, 자, 거기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무효. 제한 능력자. 자, 얘가 거기 나와 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요 사람들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되셨고. 자, 2번. 법률행위 목적은 4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3번째,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의사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의사표시 하자가 없어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문장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밑에 보충학습은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당사자 파트는 여기서 끝났으니까, 자, 이제 법률행위 뭐부터? 목적부터 들어가 있죠. 그럼 한 장 넘어가시면 28페이지 제4절에 제목이 뭐예요?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부터 시험 문제가 이제 주로 나온다고 또. 그럼 목적을 다 배웠으면은 이제 뭘 배워야 될까요? 의사표시를 배워야지. 그게 46페이지부터 이제 있는 거예요. 확인하셨나요? 예,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공부는 그냥 하시면 안 돼. 제가 몇 번씩 강조해 드린 것처럼 체계를 딱딱 잡아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것, 또 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하는 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비슷한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냥 배울 때 하나하나 그냥 배워놓고서는 나중에 문제 내면 전체 범위에서 문제 내다 보니까 이건지 저건지를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조를 잡고 들어가시라고요. 그게 사실은 특히 법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가서 헷갈리고 맨날 가서 뭐 아는 것 같은데 틀리고 이런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것들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률행위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면서 관련된 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법률행위 목적. 자, 법률행위 목적에서는 몇 개를 배우신다고요? 4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근데 이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거의 매년 나와요. 그 다음에 적법 파트에서 가끔 문제 나오는 게 있어요. 확정하고 가능 파트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럼 당연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 자, 그럼 다시 봅니다.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 그 다음에 그 목적은 실현이 뭐 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 그럼 우리는 가능한 걸 보는 거예요? 불가능할 때를 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불가능한 것을 뭐라 한다? 불능. 그래서 불능을 나눠요. 29페이지에. 그래서 불능을 나누는데 다 나눌 필요 없고 이것만 보세요. 무슨 불능과 건식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을 크게 나눈다.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법은 이렇게 자꾸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나누니까 어떻게 나누는지를 잘 정리하셔야 돼. 나눌 때는 나누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 항상 기준. 법은 기준이야, 기준. 아까 법률행위를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눴죠? 그 기준이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 그 수에 따라서. 그러면 금방 이게 나눠진다니까. 법률행위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나눈다고. 뭐에 의해서? 어떤 권리 변동이 일어나에 따라서. 그걸 이제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 물권행위를 처분행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기준을 딱 보시면 나누는 게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불가능한 건데 원시적인 불가능이 있고 후발적 불가능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러니 어느 시점. 자, 우리 또 공부하시면서 어느 시점,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 다 뭐한 때? 법률행위 당시에. 법률행위 당시. 계약 당시.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원시적 불능은 말 그대로 법률행위 할 때부터 불가능한 내용을 법률행위 내용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이라고 그런 거지. 그럼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할 때는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는데 후니까 법률행위 후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자, 예를 하나씩 들게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저 시골에 전원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과 1월 10, 오늘이 6일인가요? 16일 아침 오전에 한 9시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자, 법률행위 당시가 1월 16일 9시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의 내용은 여러분은 저한테 대금을 주는 걸 내용으로 하고 저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내용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게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그 중에 여러분이 저한테 대금 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돈 주고 그 부동산 샀으면 약속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가능, 불능이란 게 없고 건물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아,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지거나 태풍으로 무너졌으면 건물 소유권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불능이지. 이해됐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시적 불능은 뭐 할 때부터? 계약할 때부터 불가능해. 즉 오늘 9시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미 여러분은 저하고 요 건물 저 지방에 있는 거 한 일주일 전에 임장 갔다 왔어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가격 조정해서 오늘 계약을 했다고. 자, 그러면 당연히 9시에 계약하는데 또다시 가서 확인하고 계약하진 않겠죠? 근데 어젯밤에 또는 오늘 새벽에 요게 화재가 나서 불타버렸다니까. 없어졌어요. 그걸 모르고 또는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9시에 매매 계약을 했다고. 그럼 이 매매 계약의 목적 중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 불능? 불능. 뭐 할 때부터? 매매할 때부터. 이런 걸 무슨 불능이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능.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성립됐어요. 자, 그 얘기도 아까 그림에서 안 했는데 항상 법률행위 과정은 뭐 한 후에
성립된 후에 유효니 무효니 취소니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유효, 무효, 취소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항상 시험을 봐야 본 사람 중에 합격, 불합격을 따지지 시험도 보지도 않았는데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런 걸 따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잘 이해하시고 그럼 법률행위 매매계약은 했잖아요. 지금 성립이 됐는데 이게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가능해야 되죠. 어느 때? 법률행위 당시. 근데 법률행위 당시부터 불가능했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그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무효. 자, 됐죠? 네. 그럼 후발적 불능은 오늘 오전 9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매매계약했는데 오늘 1월 16일 날 매매계약했지만 자, 소유권 넘겨주기로 한 것은 2월 20일 날 대금, 잔금 받고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다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는 제가 계속 팔았지만 이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 상태에서 한 2월 1일 날 화재가 나와서 또는 태풍이 불어서 이 건물이 없어졌어요. 무너졌다고, 불타버렸다고. 2월 20일 날 소유권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해졌죠? 자, 그런데 기준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따진 거예요? 매매계약 당시. 그러면 매매계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후에 불가능해졌죠?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럼 이 매매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도 뭐 당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돼. 그럼 이 매매계약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 그럼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렇게 해서 그냥 짝을 맞춰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건물 붙었는데 무슨 유효야? 다 끝났지. 이러고 지들끼리 마음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민간인들의 생각이에요. 딱 기준만 잡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대입을 하면 외우지 않더라도 그대로 답이 나오는데 혼자 매매계약 했지만 불탔는데 뭐 그거 매매계약 이제 다 끝났지. 없지. 뭐 혼자 그렇게 하면서 무효. 그래서 이걸 지문을 많이 내요. 매매계약 이후에 그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무효다. 그럼 일반인들은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요?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지. 있었잖아 그때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유효란 얘기겠지. 그러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구별했죠? 그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중에서 좀 더 복잡한 법률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일 때일까요? 후발적 불능일 때일까요? 이거예요, 이거. 이건 무효니까 말 그대로 무효. 법률 효과가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매매계약만 했지 돈 달라, 소유권 넘겨라 이런 얘기 할 이유도 없이 그냥 헤어지면 돼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유효라고. 그러면 권리 의무가 발생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발생됐는데 제가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은 여전히 저한테 대금 줄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야. 이제 건물은 불타버렸는데.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후발적 불능은 그 불능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저한테 있느냐, 여러분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률관계가 쭉 달라져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계약법에서 배우시는 거야. 네. 지금은 유효냐 무효냐 정도만 잡으시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확정 가능까지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돼? 적법을 봐야 돼, 적법. 네. 여기서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적법. 자, 목적의 적법은 말 그대로 법을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법률행위 내용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법의 종류가 또 달라져요. 구별된다고. 자,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강행법규, 즉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고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 크게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구별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열심히 쓰셨지만 안타깝게. 그냥 이것은 그냥 뜻만 하시면 돼. 전부 다 규정은 법이란 얘기예요. 자, 다 법인데 그래 제가 항상 하는 게 그냥 하지 마시라고 쪼개라고. 여기는 앞에 뭐 썼어요? 여기는 뭐 썼어?
그럼 이 뜻만 아시면 이 법들이 무슨 법들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은 꼭 지켜야 될까요? 이걸 위반해도 될까요? 꼭 지키라고 강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면 무효가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건 법은 법이지만 임의니까 지키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그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당사자 의사가 우선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지만 또는 법조문이 있지만은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이 법조문의 내용을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즉 이 법 내용과 다른 약정을 할 수가 있다고. 이해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보시면 이제 법조문이 쭉 나오는데 가끔 이거 강행규정입니다, 이거 임의규정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강행규정은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 임의규정은 유효. 이제 이런 거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강행규정을 또 둘로 크게 나눠요. 사실은 이제 크게 학자들이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뒤 얘기예요. 자, 그대로 설명하고 그냥 들어가 볼게요. 강행법규를 둘로 나누는데 괄호 1번처럼 무슨 규정과 효력규정과 그 다음에 단속규정으로 나눠서 가끔 어느 법조문이 효력규정이냐 단속규정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를 가끔 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고 얘기인데, 이 효력규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 강행규정, 강행법규라고 보시면 돼. 요걸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속규정이라는 것은 지키긴 지켜야 돼요. 지키긴 지켜야 되지만 요거 위반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유효예요, 유효. 야, 그럼 임의규정이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 차이점이 있어. 임의규정도 위반한 법률행위가 있다, 임의규정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유효죠? 자, 그럼 뭐가 차이 나냐? 단속규정은 위반해도 유효지만 위반하면 처벌은 받아요. 하지만 임의규정은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아. 위반한 법률행위 했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되고 또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강행규정, 강행법규는 효력규정일까요? 단속규정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이거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항상 시험은 여러분이 평면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니까. 자, 출제자는 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포인트 잡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강행법규, 강행규정 그러면은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는 게 많겠어요? 유효가 되는 게 많겠어요? 그냥 느낌상. 무효되는 게 많지.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강행규정 그러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것은 효력규정에 해당되는 거, 단속규정에 해당되는 거. 그렇지. 단속규정에 해당, 특이한 놈이잖아, 이거는. 지키라고 만들어 놓고 요걸 위반했다고 해서 무효로 보지는 않아. 희한하잖아요, 이놈이. 그러니까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주로 지문이 이쪽을 내지, 이쪽은 거의 대부분의 강행법규, 강행규정이 무슨 규정이에요? 효력규정이에요. 우리 민법에도 굉장히 많고 다른 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단속규정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좀 기억하세요. 두 가지. 자, 우리 교재가 조금 정리 좀.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그냥 정리를 한 군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막 틀어놔가지고. 자, 여기다 정리하려면 다 여기다 정리하든지 뭐 하지. 그래서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단속규정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지만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 하지만 처벌은 받아.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단속이라는 단어가.
행정법규들이에요. 행정법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팔려면은 함부로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특히 겨울 보면은 길거리에서 붕어빵 사 드시죠? 구운 고구마 팔죠? 그거 허가 받고 팔까? 아니지. 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을 위반했다고 여러분이 그 붕어빵, 구운 고구마 산 게 무효인가요? 인정해줘. 하지만 구청에서 뭐 뜨면 단속 뜨면 그게 단속 규정이야. 그래서 걸리면 그 사람들 처벌 받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것들이 단속 규정. 근데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가 주로 나오는데, 자, 2차 과목의 공인중개사법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해요. 이런 규정이 있다고. 왜? 이걸 그냥 허용해버리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유리하게 자기한테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개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위반하고 공인중개사가 의뢰인하고 직접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규정을 위반했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판례인데, 자, 우리 판례는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으면 이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금지하고 이걸 위반하면 처벌이 쭉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벌금 얼마, 뭐 몇 년 뭐 해가지고. 이해되시죠? 네, 처벌은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다른 말로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자, 이것도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뒤쪽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자, 우리 갑한테 1억에 저 토지를 샀어. 또는 건물을 샀어. 사서 이걸 병한테 3억에 또 팔아. 자, 우리 법에서 또 한 번 그러면은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매가 아니고 전. 그러니까 이것은 판 거니까 전매. 그러면 임대를 했는데 그 임차인, 대는 빌려주고 차는 빌린 건데 그 임대차한 물건을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줘. 전대차라고 그러죠.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배우시는 거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라 생각하셔야 돼. 초등학교 가가지고 국어책 뭐 공부하고, 요즘은 뭐 다 하고 오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배워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 또 문제를 읽을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얘 명의로 원래대로 그러면 병한테 소유권이 들어가려면 여기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을 명의로 뭐 하고요? 등기하고, 다시 또 팔았으니까 이렇게 등기하고, 등기 몇 번? 2번을 해서 병한테 이전이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에 사서, 이렇게 사서 얼마에 팔았어? 얘가 등기할까요? 안 하겠지. 왜? 등기해가지고 지가 1억에 샀다가 3억에 팔았다는 것을 국가가 알아버린다면 이거 할 때 취득세 나라고 달려들 거고, 요거 할 때 양도소득세 왕창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사고팔고 한 것을 국가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이순신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얘는 팔았으니까 등기해줘야 되고, 얘는 최종적으로 샀으니까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니들끼리 이렇게 등기해라. 자, 이런 등기를, 중간에 있는 등기를 뭐하고? 생략하고 등기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씩
분석하면서 보시게 되면은 그냥 쭉쭉 읽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돼요. 자, 이런 걸 미등기 전매 행위에 따르는 중간생략 등기라고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 이놈이 탈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이걸 그냥 두고 봐야 될까? 이걸 막아야 될까?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걸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법정을 만들어 놨다고.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의 의뢰 입장이라면 미등기 전매에서 중간생략 등기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근데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죠? 아, 이 좋은 걸 왜 금지해? 자, 무슨 얘기냐면 법이라는 것은 금지한다 하더라도 안 들키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켰는데 우리 국민 중에서는 요걸 위반해서 이렇게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면서 이런 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란 얘기지. 근데 걸렸단 말이에요. 걸렸을 때 이 매매계약과 이후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규정이라고? 단속 규정. 유효 무효? 유효. 인정해주겠다. 그래, 니들 사고팔고 한 것은. 하지만 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뭐는 받아라? 처벌은 받아라. 처벌은.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처벌이 이제 국가에서 데려다가 밥도 먹여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잠도 재워줘요. 한 2년간 그거 하고 나와야 돼. 또는 이제 돈으로 해결해야 돼. 벌금 내든지. 하지만 미등기 전매 행위하고 중간생략 자체는 유효. 됐죠? 그래요. 그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가셔서, 자, 지금은 우리가 효력 규정을 본 거예요? 단속 규정을 본 거예요? 단속 규정. 사실은 이제 이 전매 행위를 금지한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단속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 위쪽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효력 규정이 되겠죠? 그 효력 규정은 굉장히 많아요. 뭐,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가끔 지문에 좀 나오는 것 정도를 익숙하게 보시면 좋은데, 그게 다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거죠.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가지고 중개업을 하면 중개 보수를 받죠? 무제한으로 받으라고 그래요? 제한을 둬요? 제한을 둔다고요. 몇 프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법에서 정해진 중개 보수만 받기는 너무 억울한 면이 있어.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중개 수수료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 높다고 생각해요? 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소비자 입장이니까 높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낮다고 생각할 거라고. 왜냐하면 이 중개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모든 일이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일단은 사람을 대해야 돼. 매도인, 매수인 양쪽을 다 맞춰줘야 돼요. 힘들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계약이라는 게 둘이 매칭을 시켜주는 건데 중간에 껴가지고 그거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되려면 쉽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되려면은 뭐 갑자기 매수인 나타가지고 계약도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진짜로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 데려다가 가서 집을 하나만 보여주나요? 두세 개가 아니요. 막 수개를 막 보여줘요. 그때마다 데려가지고 그분 두드려가지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보여갔다고. 그래도 안 산다고 가. 그럼 또 와가지고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해서 뭐 하자가 있으면 집주인한테 얘기해, 중개사한테 얘기해. 중개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수를 받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수 받으면 좀 많이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큰 걸 하려고 그래, 큰 거.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거, 서울에 있는 거. 서울에 있는 거 뭐 아파트 한 채만 계약을 해야 돼도 양타 날리면은 몇백이 떨어지잖아. 잘하면 몇 천도, 천만 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보수를 더 받고 싶으니까 요걸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법을 위반한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약정, 초과를 한 약정이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됐을 때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보수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뭐라고? 무효다 그랬으니까 이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 받기로 약정을 했더라는 거죠.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중개사법에 금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도 무효로서 이것도 효력 규정으로 봐요. 근데 요 2번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여기 비교 판례죠. 똑같이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 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를 해서 수수료 받기로 했는데 차이점은 여기는 위쪽은 중개 뭘 하면서 업을 하면서 여기는 뭐 단 1회 그러면 요 수수료 받기로 보수 받기로 한 약정은 밑에는 유효 무효 이건 유효예요. 아 어렵게 써놨어 그냥 간단하게 쓰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면 돼. 자,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파트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중에 뭘 보신 거예요? 적법 파트를 보신 거예요. 법을 지금 구별하시는 거라고. 그 중에서 단속 규정하고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구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사회적 타당성. 이 부분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셔야 될 테마가 3개 있어. 그 정도만 소개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보시는데, 즉,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게 3가지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걸 봐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103조. 뭐 무슨 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요게 103조예요. 민법에. 그 다음에 반사회질서 행위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게 있는데 그게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제가 부동산을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팔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아직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그걸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낼름 그 사람한테 이전 등기 해줘버린 거예요. 이런 행동이 반사회질서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법률행위를 했는데 법률행위는 공정해야 돼, 불공정해야 돼? 공정해야 되지만 이게 불공정하니까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요건 104조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요 3가지라고요. 매년 이 3가지 중에서 1개 이상은 나와요. 뭐 2개 나올 수도 있고, 재작년은 2개, 요거하고 요거에서 하나씩 나왔고, 작년은 요거에서 한 문제 나왔고. 그럼 당연히 이쪽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자,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하나씩 보시죠. 오늘은 뭐 여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자.